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식에 있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다 단식을 해야 그 단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잘 먹는다의 기준은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본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비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한 지 한 35년째 돼가거든요. 그동안 다양한 경험도 했었고 공부도 했고 수많은 유행 다이어트들도 가까이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세어보진 않았겠지만 수만여 가지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을까요? 많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어느 것 하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이어트의 문제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이 쪘을 때 그 찐 체중을 원래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려놓고 평생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어난 체중을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체중에서 계속 건강한 몸을 유지해가는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 다이어트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만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평소 섭취하던 섭취 에너지에서 500에서 1000칼로리를 줄인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뺀 체중을 1년 동안 유지하도록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을 유지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매일매일 저칼로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적응 반응을 보입니다.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들어오는 섭취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량도 아끼겠죠. 근데 떨어진 기초대사량은 쉽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는 정체기에 오는 거고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요요로 가는 거예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는 한 체중 감량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근육이 빠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육?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을 제 아무리 해도 남는 에너지가 있어야 근육으로 갖다 붙이지 섭취 에너지 자체가 적은데 내가 근력 운동을 한들 어떤 운동을 한들 근육이 붙겠냐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40년 가까이 기존 학회에서는 이거를 마치 칼로리를 너무 금과 억조로 심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이걸 아직까지도 표준 치료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이런 치료를 해보고 실패를 거듭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방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표준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날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으니 오늘 유산소 운동 30분에서 250칼로리만큼 쓰면 돼. 이런 칼로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치료일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환자에게 소주 2병 마시던 걸 1병으로 줄이시고 간장약 드세요라고 처방하는 게 치료일까요? 제대로 된 치료라면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술을 끊으세요가 치료겠죠. 근데 지금 현재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만의 치료는 오로지 칼로리만 계산해서 칼로리 과잉이 문제가 됐으니 칼로리를 줄여서 적게 먹고 칼로리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치료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주변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요인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내 건강을 신경 쓰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살이 찔 수밖에 없도록 몸이 망가진 요인들은 많거든요. 첫 번째가 간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입니다.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건 뇌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건 간이거든요. 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지만 체중도 늡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소주를 한 2병, 3병을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간이 망가지죠. 술을 마셔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잖아요. 그럼 배가 나옵니다.
간이 먼저 나빠지면 그다음에 살이 찐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마치 술 마신 사람들의 알코올 지방간 같은 조직 검사상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과당입니다. 그럼 과당이 많은 게 설탕이거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이 과당은 간으로 들어와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 비축이 돼요. 근데 과당이 설탕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일에도 있고 가공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다 과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들어있는 과당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간에 기름이 끼겠죠.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간에서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근데 우리는 포도당 과잉에 과당 과잉까지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지방간의 첫 번째 원인이 과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내가 상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내 신체 활동량 대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밥을 고봉으로 먹었지만 자동차 없이 먼 길 걸어 다녔고 농사 짓고 육체 노동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원은 급성 에너지원, 바로바로 써야 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더라도 바로바로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신체 활동이 거의 없잖아요. 차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다 탄수화물로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달달한 커피 마시고 중간에 과자 집어 먹고 빵 먹고, 들어온 당이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남는 당이 간의 기름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달달한 음식 안 먹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떡이나 과일이나 밀가루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겠죠. 빠르게 올라갔는데 바로 나가서 내가 활동으로 그걸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빠르게 올라간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반응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뭐 달달한 거 없나고 찾고, 이런 게 이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기름이 끼고, 간에 기름이 껴서 지방간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서 그때부터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슐린,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살이 찝니다. 사실은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는 것과 인슐린 호르몬이 망가지는 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고,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살이 쭉 빠지잖아요. 렙틴이 작동을 하면서 많이 먹게 만들어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려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본에 여행 가면 맛집 투어 다니면서 한 1~2kg 쪄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또 렙틴이 식욕을 떨어뜨려 갖고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려놔요. 요런 기능을 하는 게 렙틴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회식도 많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그럼 야금야금 지방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 렙틴 호르몬이 지방이 빠지는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지방이 늘어나는 거에는 좀 둔감해요. 내가 좀 배가 나고 살이 쪘을 때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서 돌려놓지 않으면 내 몸의 세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예전에는 60kg을 내 체중이라고 인지했다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75kg으로 세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75kg에서 60kg로 돌아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그게 60kg에서 45kg으로 가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 그런 호르몬의 둔감함, 내 몸이 망가진 결과물로 예전보다 더 많이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낀다면 그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쪘다면 망가진 몸을 고쳐야 되겠죠. 간에 기름이 낀 걸 걷어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야 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을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내 몸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결과물로 살이 빠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질 텐데, 우리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비만 산업, 다이어트 산업은 성업 중이나 비만한 사람들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로 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골격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도 대사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지만 근육이 없어도 당뇨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일찍 사망합니다. 식후에 올라간 혈당의 80%를 우리 골격근이 받아줘야 돼요. 식사를 해서 혈당이 올라갔잖아요. 나가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움직여 주어야 근육이 올라간 혈당을 받아 먹고 나머지 20%를 간과 피하 지방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딱 앉아 있게 되면 올라간 혈당을 누가 관리해야 되죠? 간과 피하 지방이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오고 피하 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의자 중독이 많아졌고 신체 활동량이 뚝 떨어졌어요. 많이 먹어서 지방이 많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안 움직여서 근육이 빠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으로 보면은 과거의 비만의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른 비만 또는 저근육형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른 비만이 사실은 대사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더 잘 갈 뿐 아니라 사망 위험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을 조기에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진단 기준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제가 20대 초반에는 52kg을 유지했는데 이제 나이 50을 바라보는데 벌써 70kg 육박하고 있거든요. 저 예전에 다시 52kg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못 갑니다. 가도 안 됩니다. 억지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먹고 해서 갔다 하더라도 약 끊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데다가 20대 초반에 52kg와 50세의 52kg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50세 돼서 70kg에 육박했다는 얘기는 근육은 근육대로 빠져 있고 복부 비만이 많이 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오히려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체중에 집착해 가지고 52kg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근육이 더 빠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건강을 더 해치게 되는 거예요. 체중계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체지방 검사를 하면 몸에 지방량과 근육량이 나오잖아요. 그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성질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에도 기름이 끼듯이 근육에도 기름이 낍니다. 마블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에도 마블링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내 지방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만 갖고는 안 됩니다.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식이요법과 운동, 그럼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겠네? 아니, 헬스클럽 가서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면 운동의 효과는 상쇄돼요. 몸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없애려면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틈나는 데를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서 나는 근육이 많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근육의 질이라는 거죠. 간을 얘기했고 골격근을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피하 지방 조직이거든요. 이 피하 지방 조직을 얘기할 때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스폰지 이론이에요. 우리가 스폰지를 짜주어야 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피하 지방이라는 우리 몸의 스폰지를 언제 짜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굶거나 아니면 마라톤이나 장거리 사이클처럼 정말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그래야 비축해 있는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우리 몸이 당과 지방을 같이 쓰는데 당이 떨어져야 지방을 쓰거든요. 근데 아침에 탄수화물 먹고 당이 올라가서 미처 떨어지기도 전에 점심 먹고, 떨어지기도 전에 중간에 과자 집어 먹고, 떨어지기도 전에 저녁 먹고, 다 떨어뜨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자고 있는 동안에 지방을 쓰는데, 자기 전에 과일 집어 먹고 TV 보면서 견과류 먹고 혈당과 인슐린을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되죠? 이 스펀지를 못 짜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송에 나온 의사들이 아침 먹어야 건강해진대 하고 아침을 또 챙겨 먹어. 또 탄수화물로. 얘는 언제 쥐어짜죠? 피하 지방을 쥐어 짜주어야 다시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계속 물을 머금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작동을 못 하거든요. 이거를 피하 지방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하 지방이 더 이상 여분의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에너지가 플러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혈액을 타고 돌다가 내장 지방이 붙고 간에 끼고 근육에 끼고 심장에 끼고 혈관에 덕지덕지 붙고 이러면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20만 년 전부터 보더라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음식이 들어왔던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굶어도 생존할 수 있으려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비축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상 굶어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가끔씩 굶어주어야 스폰지를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며칠 큰일이라도 벌어질 듯이, 제가 이제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이제 저희 환자들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뇌가 돌아갈까요? 굶어도 운동이 가능할까요? 그게 굶는 것 같아도 굶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짜장면으로 환산하면 200그릇이나 들어있는데 안 쓰고 있던 짜장면을 끄집어서 먹는 거지 굶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망가진 내 몸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과정이에요. 물론 힘들지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하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스폰지를 의도적으로 쥐어 짜줌으로써 다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버티기 힘든 이유는 올라간 당이 떨어지게 되면 건강한 몸은 비축했던 지방에서 에너지를 끄집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망가진 몸은 지방이 쉽게 안 나와요.
안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급한 대로 우리 몸은 근육 단백에서 단백질을 끄집어 와서 걔를 당으로 바꿔서 쓰면서 당 떨어졌어 빨리 당을 줘 하고 뇌가 당을 찾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나 저혈당인가 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 달달한 초콜릿 없니 하고 찾는 게 비축했던 지방을 쓰면 되는데 그 지방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당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몸은 무슨 몸이죠? 지방을 쓰지 못하고 당만 찾는 몸. 그런 몸이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에 뭘 집어 먹어야 되고 밤에 야식해야 되고, 그럼 그런 몸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살이 더 찌겠죠. 배가 더 나오고. 살찐 몸은 피 속에 당하고 지방이 다 많아요. 근데 세포가 얘네들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 늘 배고파. 지방 조직이 넘치는데도 끄집어 쓰지 못하니까 계속 비축돼. 이게 망가진 몸이죠. 일단 뇌는 24시간 포도당만 고집하는 좀 이기적인 장기거든요. 다른 조직과 장기는 포도당을 쓰려면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뇌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장기가 간이에요. 간은 낮 동안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오로지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을 비축해요. 그리고 이 비축했던 당을 방출하는 모드는 인슐린이 바닥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이 바닥에 있겠죠. 인슐린이 바닥에 있으면 지방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지방이 나와요. 그럼 다른 조직과 장기들은 지방을 써요. 그리고 간에서도 인슐린이 바닥에 떨어지면 낮에 비축해 두었던 포도당을 방출해요. 다른 조직과 장기는 포도당을 못 먹어요.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먹어요. 이게 이제 하루 24시간 사이클 중에 12시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뇌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먹는데, 그 12시간의 공복이 24시간이 되잖아요. 그래도 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먹어요. 왜? 간이 그만큼의 포도당을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공복 상태에서는 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먹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식에 있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다 단식을 해야 그 단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야 되거든요. 잘 챙겨 먹다가 굶으면, 그리고 그 다음 또 잘 먹잖아요.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져요. 잘 먹는다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가 몸에 나쁜 음식을 끊는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왔고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면 과당이나 술을 끊어야 되겠죠. 뭐 평생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이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끊는 게 정답이죠. 이걸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적게 먹고 운동해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칼로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음식의 영양소, 그리고 내 몸에 유익한 이로운 음식이냐를 생각해서 챙겨 먹으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으라는 거죠. 먹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무너진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먹겠죠. 그렇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그런 호르몬들이 자기 기능을 찾아오겠죠. 그 호르몬이 자기 기능을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칼로리를 계산해 가지고 나는 배고픈데 500칼로리 적게 먹어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하는 게 올바른 처방이냐는 거죠. 자, 운동을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아닐까 싶거든요.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 혈압약을 아침에 식후에 하나씩 먹으라고 처방을 했는데, 이거 귀찮은데 그냥 일요일날 한꺼번에 1구알 먹어야지, 이러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날은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일요일날 6시간 등산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과연 원하는 효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라는 거는 결국엔 간과 근육에 껴있는 기름도 걷어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야 되고, 근육도 갖다 붙여야 되고, 심폐지구력도 올려야 되고, 이제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약과 마찬가지로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적어도 일주일에 4번, 5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운동을 하고 이틀 운동을 못 했잖아요. 오늘 운동한 효과는 상쇄됩니다.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운동 자극이 계속 들어와야 이게 어큐뮬레이션이 되면서 비로소 내 몸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량인데 힘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운동하세요 물어보면 저 하루 30분씩 걷는데요.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신체 활동이지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러한 내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을 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무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섬유가 찢어질 듯한 그런 힘듦, 숨이 턱에 탁 차서 그냥 헉헉거리는 이러한 자극이 들어와 주어야 비로소 심폐지구력이 올라가고 근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근데 우리는 혼자서 운동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사이클 타다가 조금 다리 아프고 힘들면 내려오잖아요.
그건 운동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가 RPM 떨어지네요. 페달 더 힘껏 밟으세요. 나는 진짜 숨차서 내려오고 싶은데 15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10초, 5초. 옆에서 그렇게 해줘야 죽을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자극이 내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트레이너랑 같이 해라.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 아끼지 마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건데 나중에 더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의료비 지출하는 걸 생각하면 지금 트레이너랑 같이 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리 식이요법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몸은 적어도 12시간의 공복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서 음식도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12시간 공복을 못 지켜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전날 마지막으로 입에다 음식을 넣은 시간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식사를 했는지 생각해보면 12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공복과 함께 7시간의 숙면이 반드시 있어 주어야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가려면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한데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고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